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은 뭐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뜻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 자, 생물이 다른 생물 또는 환경에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생태계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막이라는 것도 생태계의 한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삼림, 초원, 뭐 열대우림, 그 다음에 갯벌, 사막, 갯벌, 사막은 했고, 자,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맞니? 네. 자, 그런데 이 생태계는 있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도 있어요. 자, 인위적으로 생성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호수를 만들었어. 원래 호수가 없던 지역에 호수를 만들면 그 호수라는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호수에 사는 생물들이 여러 가지가 늘어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자, 생물학적 요소가 있어요. 자, 생물학적 요소, 생물적 요소라고 해보자. 생물적 요소.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생산자. 자, 생산자는 누가 생산자지? 풀 같은 자, 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물이에요. 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로 뭐야? 식물. 식물이 되겠지, 식물. 네. 얘네들이 생산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는 못해요. 자, 생산자를 어떻게 하니?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야. 생산자를 먹어. 양분을 얻는 생물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소비자라고 하는데, 자, 소비자에는 뭐가 있어? 초식 동물이 있죠? 네. 그치? 풀을 먹고 사는 주로라고 하지 말고 초식 동물이나
또는 육식동물 이런 것들이 모두 소비자가 되는 거야. 자, 소비자에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 해당되겠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자야. 이게 생물적 요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해자예요. 자, 분해자는 주로 뭐가 분해자일까? 음, 세균이나 곰팡이나 그 다음에 버섯 있지, 버섯. 네. 자, 이런 것들은 분해자라고 부르는 거야. 자, 동식물의 사체를 어떻게 하죠? 분해. 생물의 죽은 시체들이야.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자,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죠. 자, 이렇게 생물적 요소는 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두 번째,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자, 비생물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겠니? 네가 생각해봐. 음, 비생물적 요소, 물, 공기, 흙. 흙, 그 다음에 햇빛, 이런 등등등 이게 모두 비생물적 요소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네. 온도도 비생물적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됐냐? 네. 그래. 그러면은 세 번째.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는 어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생태계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는 자, 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생물적 요소 간에 또는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자,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 자, 얘네들 간에는 상호작용을 서로 하겠죠. 네. 그치? 여기는 네. 생물적 요인이야. 근데 자, 이쪽에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고 해봐. 자, 햇빛, 그 다음에 온도, 토양,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냐?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주고받는 걸 봐봐. 영향을 주고받는 거에, 자, 비생물적 요인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생물적 요인 중에 광합성으로 산소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광합성으로 산소를 발생시키면은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공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지. 네.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지. 네. 그래. 근데 자, 겨울에는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겨울에 나뭇잎이 다 없죠. 네. 자, 온도가 낮으니까 어때? 광합성하기가 힘드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지. 네. 서로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네. 이해되니? 네. 거기에 보면은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작용이라고 불러. 알겠냐? 네. 그리고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생태계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는 생태계 구성 요소는 됐어요.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고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생물은 비생물적 요인에 어때? 환경 요인에,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랬지? 네. 생물들은 자,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적응하는 것이 이런 거야. 우리 온도에 적응하는 생물도 있고, 그치? 네. 너 사막여우 봤냐? 네. 사막여우는 귀가 어때? 귀. 커요. 귀가 커요. 그런데 추운 데 사는 북극여우는 작아요. 귀가 작아요. 왜 그러냐면 온도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 사막여우는 주변이 더우니까 체온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지, 방출을. 네. 그러려면 귀가 커서 열을 많이 방출을 해야 돼.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추운데 열을 많이 방출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말단 부분 귀 같은 게 되게 작아. 이런 것들이 온도에 적응하는 거거든. 그것처럼 자 이제 자 첫 번째 빛에 적응하는 생물이 있어요. 빛과 생물이 있어. 자, 빛과 생물에는 첫 번째 보면은 빛의 세기와 생물이라고 나와 있니? 네. 그치? 자, 식물의 잎도 있지.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요. 자, 강한 빛을 받는 잎의 두께는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약한 빛으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잎은
더 얇단 말이야. 두께가 더 얇아. 자, 나무에서도 있지. 위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있고 아래에 달려있는 나뭇잎도 있지. 네. 그러면 태양이 떴을 때 위에 있는 나뭇잎들이 태양빛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음. 걔네들 잎은 아래에 있는 나뭇잎보다 잎이 더 두꺼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파장과 생물이. 자, 빛의 파장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빛의 색이야, 색. 자, 파장에 따라 빛의 색이 다르거든. 네.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은 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의 파장은 생물 분포에 또 영향을 줘요. 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해조류 있지, 해조류. 네. 자, 해조류는 얕은 물가에서는 녹조류가 살아요. 녹색 식물이야, 녹색. 그 다음에 중간 물가에서는 갈조류. 그 다음에 깊은 물가에서는 홍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거기 바다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라고 나와있니? 네. 제일 얕은 물가에 뭐가 살아? 녹조류요. 갈조류. 그 다음에 중간에는 갈조류. 갈조류, 녹조류, 갈조류.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요. 홍조류. 그래, 이렇게 빛의 파장에 따라 생물이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홍조류는 붉은색을 띠는 해조류인데,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붉은색을 흡수하지 못해. 네. 그러면은 무슨 색을 흡수하느냐면 푸른색을 흡수하겠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광합성을 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세 번째. 일조 시간이 있어. 자,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태양이 떠 있는 시간, 낮의 길이가 생물에 영향을 줘요. 생물에 영향을 준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장일식물이 있어. 자,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낮이 길 때 꽃이 펴요. 알겠니? 낮이 길어야 꽃이 피는 거를 장일식물이라고 불러. 근데 단일식물이 있어요. 자, 거기 일조 시간과 생물에서, 자, 거기 오른쪽에 297회 위에 있지. 네. 자, 장일식물은 낮이 길 때 개화라고 했지. 네. 근데 단일식물은 낮이 길 때는 꽃이 안 펴. 단일식물은 밤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이 이 빛이 비추는 시간에 적응하는 거지. 이해됐지? 음,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도 역시 온도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네, 자,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생물들이 많이 받는데, 자, 동물의 적응은, 자, 첫 번째, 동물의 적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봐. 자, 어떤 게 있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지. 네, 자, 뭐야?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얘네는 몸 안에 변온동물이라 그래서 주변의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쉽게 변해. 네, 그러면 겨울에는 어때? 추우니까 몸의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면 활동할 수가 없겠지. 네, 그래서 추울 때는 겨울잠을 자는 거. 이것도 온도에 적응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음, 그리고 자,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 있지. 음, 계절에 따른 이동. 이것도 역시 온도에 적응하는 거야. 이해돼요? 음, 그 다음에 또 북극여우는 귀는 작고 털이 길고 많죠. 음, 그런데 사막여우는 털이 짧아요. 이해돼 안 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동물의 적응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식물도 온도에 적응하지. 네, 자, 식물은 어떻게 해서 온도에 적응하는지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털송이 풀이 있지. 네, 털송이 풀은 자, 털이 많아서 온도를 보온을 하죠. 추운 곳에 사는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낙엽송이라는 거 있지? 낙엽수. 네, 기온이 낮아지면 어때? 잎이 떨어져요. 잎을 떨궈요. 잎을 떨군다. 이해됐니?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식물이 또 온도에 적응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온도 적응뿐이 아니라 이제 물과 생물도 있겠죠. 세 번째, 물과 생물. 네, 자, 첫 번째, 자, 동물의 적용. 동물의 적응은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지 봐봐. 자, 곤충류. 육상에 사는 곤충류는 자, 딱딱한 껍질로 몸이 쌓여 있죠. 네, 그 딱딱한 껍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틴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요.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거지. 네. 이해되냐? 네. 자, 그 다음에 파충류는 비늘로 쌓여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비늘로 쌓여 있어서 뱀 같은 거잖아. 비늘로 쌓여 있어 가지고 몸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지. 맞아? 네. 사막 낙타는 땀을 안 흘려요. 자, 땀은 물에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내보내는 거잖아. 네. 잘 흘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거지. 맞니? 네. 자, 식물의 적용도 있죠. 적응. 사막의 선인장은 잎이 변해서 뭘로 변했니? 바늘 모양이지. 네. 자, 바늘 모양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잎이 넓으면은 이 물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물을 최대한으로 못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잎이 바늘 모양으로 변한 거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물에서 사는 연은 연꽃 있지, 연꽃. 네. 이 연은 뿌리가 발달돼 있지 않아. 왜? 뿌리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달하는데 물 위에, 물 속에서 산단 말이야. 네. 그러면 주변에 물이 많잖아. 네. 그러면 굳이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기관을 많이 발달시키겠어? 아니요. 오히려 어떠냐면 이 물에 사는 연은 통기구라 그래서 이제 공기가 몸 안에서 이렇게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공기가 흐르는 뽕뽕뽕 뚫려 있는 구조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연근이라 그래서 반찬으로 먹지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뚫려 있지 이렇게. 네. 이거 봤냐? 네. 이게 다 공기가 통하는 통로란 말이야. 그래서 물이 흡수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은 굳이 발달시킬 필요가 없잖아. 물에서 사니까. 네. 이해돼요? 네. 이런 것들이야. 자, 이것들이 물과 생물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토양과 생물. 자, 토양과 생물에서 자, 동물이 토양에 적응하는 건 뭘까? 어때? 땅속에서 산다? 자, 지렁이와 두더지는 어때요? 자, 땅에 굴을 파고 살지? 네. 자, 이건 토양에 적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공기들이 토양 속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굴을 여기저기 뚫어놔. 됐나? 네. 자, 그리고 자, 동물의 적응이라고 안 해도 되겠다. 뭐 생물의 적응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토양 깊이에 따라 분포하는 자, 우리 분해자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치? 세균의 분포가 달라요. 자, 이런 것들도 역시 토양에 적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을 한번 보자. 그냥 읽어봐도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공기와 생물에서는 자, 고산지방에는 산소가 풍부해 적어. 적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들도 있지. 고산지대에서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적혈구라고 부르거든.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의 혈액 속에는 자, 헤모글로빈의 숫자가 더 많아요. 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피거든. 붉은 피, 붉은 적혈구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또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지요. 네. 산소를 배출하지. 자, 이런 것도 공기하고 생물이 적응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네. 등등등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 그래서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생물들이 공기하고 적응한 이 현상들이지. 네. 자, 이거 봐. 여기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자,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검사가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기말고사 때는 너 진짜 더 잘 봐야 돼.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문제도 어렵지는 않은데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배울까요? 네. 자, 생태계 평형으로 가자. 자, 생태계 평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생태계 내에서의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생태계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네. 자, 생태계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먹이 관계야.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뭐처럼 나타낸 거야? 사슬.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먹이 사슬의 관계는 있지. 생산자는 1차 소비자에게 먹혀요. 1차 소비자는 초식 동물이 되겠지. 네. 자, 이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 등등등을 거쳐서 자, 최종 소비자로 이루어져요.
자, 이런 관계를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 봐봐.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면은 메뚜기는 1차 소비자,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는 2차 소비자, 개구리를 먹는 뱀은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독수리는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자, 이게 먹이 사슬이야. 두 번째. 먹이 그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엮인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 자,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무, 그 다음에 나비, 맞니? 네. 나비를 먹는 거미,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수리부엉이. 자, 이렇게 나타나면 먹이 사슬이지.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송충이. 자, 송충이를 거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거미가 또 잡아먹니? 네. 그 다음에 지네도 있니? 네. 자, 지네도 송충이를 잡아먹어요. 지네. 그런데 송충이는 또 새도 새가 송충이 잡아먹니? 네. 자, 지네는 또 새 먹이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 그 다음에 거기에 다람쥐 이렇게 있잖아. 네. 자, 다람쥐는 수리부엉이의 먹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쪽제비 이렇게 있어. 맞아? 네. 그 다음에 자, 또 요 나무, 풀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는데 자, 토끼. 자, 토끼를 잡아먹는 건 또 누구야? 뱀. 수리부엉이. 맞아요? 네. 쪽제비도 토끼를 잡아먹어.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아먹는 건 뱀도 있어. 근데 뱀은 또 족제비의 먹이가 돼. 자, 등등등 이어가봐. 굉장히 복잡한 그물처럼 엮여 있지. 네. 그래서 여러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엮인 걸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계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이 생겨. 자, 첫 번째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먹이사슬.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이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활동을 통해 열에너지로 방출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사용이 돼요. 자,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이게 바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생태 피라미드를 볼 건데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자,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생태계 구성 요소나 왜 튕겼어?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자, 생태 피라미드 다시 얘기하자. 생태 네.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나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 자, 개체수에 대한 거기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니? 생물량, 에너지량, 개체수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이런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요거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자, 요거를 지우고 다시 생물량, 에너지량,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나. 자, 그래서 요거는 생산자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소비자. 그리고 얘가 2차 소비자. 요게 최종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올 때 에너지도 이와 같은 형태고 생물의 양도 이와 같은 형태고 개체수도 이와 같은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네. 이게 바로 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자, 별거 없어요. 자,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 평형은 무슨 관계를 거쳐서 일어나냐면 먹이사슬 관계를 통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다야.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크고, 자, 생물 다양성이 크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은 먹이사슬 관계로 유지되며 이렇게 나있니? 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은 더 잘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먹이 사슬이 하나일 때는 어때? 자, 아까 얘기했죠. A, B, C, D, E 이렇게 돼 있을 때 C가 전멸을 했어. 그러면 얘네는 어떠니? 굶어 죽어요. 아, 죽지. 네. 전멸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떠니? 수가 늘어나요. 급증하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떠니? 급격히 감소하겠지. 네. 왜냐하면 B가 늘어났으니까. 이런 관계에선 생태계가 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런데 이제 잘 보자. 만약에 자, 우리가 이렇게 생산자 1차, 2차 이렇게 있다고 보자. 여기서 만약에 1차가 급격히 감소했을 때 여기서 1차 소비자가 급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봐봐. 이때 이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되겠니? 2차 소비자가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들어? 2차 소비자요. 2차 소비자가 급격히 감소하겠죠.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리고 나서 2차 소비자가 급감했으니까 이제 또 뭐가 급증을 해? 1차 1차 생산자? 소비자가 증가하게 돼.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반복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평형을 또 이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형태로 이 먹이 사슬 통해서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 그 맨 밑에 한번 봐봐. 거기에서는 1차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했지. 네. 그러니까 어때? 2차 소비자도 증가하고 1차 생산자는 급격히 감소하지. 네.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어떠니? 1차 1차 소비자가 소비자가 감소해요. 줄어들지. 네.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어때? 2차 소비자 줄어들고 생산자는 증가하지. 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시 평형이 맞춰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의 원리야.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은 먹이사슬 관계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됐지요? 네. 자, 그 뒤쪽에 하나 예를 하나 보자. 자, 거기에 보면은 먹이 관계 생태계 평형에 얘가 하나 나와 있지. 네. 그림은 1905년 카이비그 고원에서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을 했어. 자, 봐봐.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하면 늑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겠지. 네. 그러면 늑대가 급격히 감소하면은 사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네. 그러면 사슴이 늘어나면은 사슴이 먹고 사는 생산자가 급격히 감소하겠지. 네. 초원이야, 초원. 풀의 네.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니까 풀을 먹고 사는 사슴의 개체수는 또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사슴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서 생산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사슴의 개체수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되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이야. 이게 바로 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뜻이야. 자, 그 밑에 환경 변화와 생태계라고 나와 있니?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쭉 읽어보자. 네. 환경이 변하면 생태계도 당연히 변하겠지. 네. 자,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변화도 대부분의 생태계가 다시 평형을 이루어지지. 네. 그래,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근데 그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연재해가 있어. 자, 자연재해는 뭐냐면 갑자기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을 쓰나미가 덮쳤어. 그러면 네. 그 섬에 살던 동물들은 어때? 다 죽어버리겠지? 네. 그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는 거야. 또는 어떤 생태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그 주변에 숲을 다 태워버렸어.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재해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해 생태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지. 네. 자, 숲이었던 곳을 개간을 해서 경작지로 바꾼다든지 도시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거기 보면은 무분별한 벌목,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환경오염물질 당연히 배출되지. 네. 그래, 환경오염, 그리고 인구 도시 집중, 산업화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계를 깨트리는 인위적 요인이야. 인간의 개입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도 우리는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 보호,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 그 다음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는 거야. 네. 그리고 멸종위기의 생물은 지정을 해서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도로 건설 등으로 생태계가 깨졌어. 그러면 생태 통로 같은 걸 연결하라 그랬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네.